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이제 키워드 특강 두 번째 시간이죠. 키워드 특강 지금 자료가 현재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개사법 지금 2차 과목하고 통권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체계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계도가 중개사법 전체에 대한 지금 체계도인데, 이 중개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계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설명을 이제 자제를 많이 할 거예요. 자제를 하고 이론적인 내용은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체계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볼 때는 이제 체계도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 6페이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7페이지죠. 정책심의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요. 그러니까 테마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짝수의 출제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지문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 둔다, 둘 수 있다.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우리는 둘 수 있다. 원래 이게 둔다였는데 둘 수 있다로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땡땡땡이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래서 이자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위원장이 미리 그래서 지명한 위원이죠.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죠. 여기는 1차관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한 위원이다. 그래서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이거를 갖다가 32회 때 이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이죠. 그래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일단 위원들의 숫자는요. 위원장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명 이상 11명. 18로 우리가 기억했죠. 18로.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이에요.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을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죠. 제척된다. 그러니까 자문을 했다고 나오면 제척된다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관련자가 이제 제척사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사유라는 것은 안건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문을 했다든가 대리했다든가 또는 감정을 했다든가 또는 그 안건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관련자예요. 그럼 이제 제척되고요. 그럼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스스로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을 회피라고 그러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기피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척이었죠. 그러면 6번 지문으로 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팔로우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 이렇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변경, 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증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중에 시도의사가 이게 따라야 되는 것은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뿐이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시도의사는 팔로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득이었고요. 다음 7번 지문으로 갑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아니다? 심의사항이다. 그죠? 심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8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죠.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9번이에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되죠.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빼먹어낸 적 있죠. 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지문으로 갑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능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지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을 해결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은 어떻게 해결하자고 그랬냐면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은 일단 정답에서 제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로 기준이라든가 시험 있죠, 시험. 이런 사항들은 수만 명의 시험이 관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지금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라든가 분산 설치 기준, 이건 대통령령에 있죠. 근데 절차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대다수 국토부령에 있고 서식은 100%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가로놓기 일부러 낸 이유가 그겁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잠시 멈칫하거든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정답이 아니다 제끼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회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오두고는 것은 옳은 것. 그럼 이제 오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것. 기억입니다.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다. 맞고. 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포함하여 7명 이상, 7명,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18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니은 지문도 맞았네요. 그럼 디귿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자,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근데요, 위원회 임명위촉은 누가 해요?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죠?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부 장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죠? 틀렸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호선된 자가 아니고 지명한 위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은 몇 번? 그래서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 그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은 없는데 일단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임기는 그 정도 이제 기억을 또 해주시고요.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냐 그런 거 암기하지 말고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질문은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는 자를 가지고 없다라고 낼 거란 얘기죠. 잘못하면 태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4로 넘어갈까요? 공인인사 제도. 자, 이 공인인사 제도인데 이게 시험에서 말해요. 지그재그로 출제하거든요. 그럼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짝수회로 가고 있어요. 짝수회로. 그러니까 28회, 30회, 32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지그재그로 내니까 공인인사 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자격증 양도 대여, 사칭 금지를 잘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공인인사 제도에 대한 사항인데 1번 지문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사전 의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렇게 나오면 사전 의결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전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또는
뭐 기피 신청 들어왔다. 그럼 기피를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여기다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이때는 사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예요? 시도의사죠.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의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자, 그럼 2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럼 자격 취소된 후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예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을 못 보죠.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못 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는 자는 3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없어요. 그죠? 이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죠? 요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이제 3번 질문이에요. 2017년 10월 29일 날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까지 응시하게 정지될까요? 5년간 응시 못하죠. 그러니까 5년 더하면 2022년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자는 2022년도 10월 28일까지죠. 그러니까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키니까 10월 29일 날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면 이때는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는 2022년 10월 28일까지 응시하기 정지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자는 올해 시험 볼 수 있나요? 올해 시험 볼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10월 28일이니까 우리가 10월 29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4번 질문이에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물로부터 언제까지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소시효 교부되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고 나왔죠, 지금. 그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의사죠. 시도의사고. 그러면 합격자 공물로부터 몇 개월 내? 1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자격증 교부니까요. 시도의사 꼭 체크해야 돼요. 시도의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합격자 공부한 날부터 한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짜리가 말이에요. 포상금 지급이 한 달 있고 자격증 교부도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시면서 지문을 자격증 교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이거니까 주어가 시도의사로 돼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 장관으로 잘 바꿔내기도 하고요. 요거를 잘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5번 질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시도의사에게 제출한다. 누구한테? 재교부라고 나왔죠. 그럼 재교부가 나오면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이때는 수수료 납부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즉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볼까요? 6번 질문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 의결인지 아시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죠. 그죠? 그래서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인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질문 볼까요? 시험 시행 기관이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언제까지? 매년 2월 말까지죠. 개략적인 사항의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방송, 관보 이상의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죠. 그럼 세부사항 공고 기억나세요? 세부사항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세부사항 공고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죠. 개략성 공고는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고 세부사항 공고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땡땡이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행사하면서 공인인증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여죠. 대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해해 두시는데 이 자격증 대여의 개념이 있거든요. 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공인인증서 행사하면서 그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여의 개념이었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지문 봅니다. 공인인증사가 자기의 공인인증서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무상으로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0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공인인증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성명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럼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건 대여와 똑같죠. 그럼 이때는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드 1-1이죠. 1년 이하의 제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11번 갑니다.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인증사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지요. 그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했을지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명칭은 못 쓰죠. 이 구분해 주세요.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인증사란 명칭을 쓸 수 있거든요. 자격 취득했으니까.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인증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란 문자는 쓰지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인증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키포인트. 부동산 뉴스 대표죠.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면 부동산 뉴스 대표가 나오면 이거 유사 명칭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판례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 다음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증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 떴죠. 아닌 자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아닌 자가 나오면 1-1이다. 이게 자격 사칭이죠. 그래서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는 공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이다. 이 자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이제 요 대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인인증사 법령상 공인인증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그럼 1번이에요. 공인인증사 자격이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그럼 자격 취소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이 자는 자격이 취소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시험을 못 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느냐?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겠습니다. 그러나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는 못해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죠. 그럼 1번 지문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문이에요. 공인인증사는 자기의 공인인증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해야 된다. 그죠? 무상으로 대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여하더라도 이때는 1-1에 처한다. 3번 지문이에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앞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인증사는 그럼 자격정지를 받은 앞부터 6개월이 경과했죠, 지금. 그러면 결격을 벗어났어요. 법인인 개업공사 임원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니까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지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명을 사용하여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건 대여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격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죠. 그죠?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이건 대여니까. 그래서 자격 취소의 1-1이죠. 자, 그럼 5번 지문이에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는 공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맞는데, 그럼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잖아요.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인인계사 제도에 대한 문제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나오고 있죠? 이제 챕터 3으로 왔어요. 챕터 3,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그다음에 테마 5번째입니다. 테마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매회 출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1번 지문이에요. 특수법인 제외하고 땡땡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땡땡땡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이고요. 이어야 한다. 그럼 이거 뭔지 아시죠? 법인이죠. 법인이 중개사무소에 개설하려는 경우는 이때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어요. 뭐 쉽게 이제 알아보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상법상 회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그러면 틀렸어요.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등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상법상 회사이면 되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바꾸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죠. 그럼 야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죠. 그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아주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여기는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법인, 특수법인 제외하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금 하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자본금은. 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상법상 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자, 그럼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럼 유한책임회사, 여기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죠.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죠. 그리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죠.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로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지문으로 갑니다. 변호사는 공사역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변호사예요? 그럼 공사역이 없대요. 없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죠. 없죠. 자, 그래서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받는다. 그죠?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안 되니까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수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죠.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됐는데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은 법인의 겸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 법인입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요. 그죠? 뭐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다음에 중개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인계사이고, 그죠? 대표자가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공인인계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이죠. 그죠?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 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대표자를 제외한입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원 사원 중에 3명 중에 1명은 공유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공유사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중개법인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사원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뭐를 받아야 된다. 자, 가로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이죠. 전원이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1년이죠.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원 사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체가 다 실무교육 대상이죠. 전체가. 자, 그러면 이제 9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사용대차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용대차한 건물이에요. 여기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면 사용대차한 건물에도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 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갑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가설건축물 대장.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죠 원칙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면적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11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면적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6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다.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은 특수법인으로서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다. 그러면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사가 1명도 없어도 되고 대표자가 공인사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이제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면 맞죠. 실무교육.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틀렸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됐는데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자, 그럼 3번 지문이에요.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며 여기까지 좋았죠.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사 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틀렸죠. 그래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포함이 아니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이건 좋았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야 된다. 자, 그래서 역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그러면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그럼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하나에 등록할 수 있죠. 그럼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다음 5번 질문.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꼭 소유권에 의하여 확보할 필요는 없죠.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반드시 소유권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틀렸네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소유권으로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임대차 등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절차와 등록 위반이 남아 있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